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금폭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장 아주 좋아요. 예, 미국장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살아나게 되면서 뭐 환율도 많이 좀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거기에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우리를 불안하게 했었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2차 전지까지 그렇죠. 또 빨간불을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또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이죠. 이게 학습된 게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하도 좀 하락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빨간불을 우리가 과연 즐겨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네. 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또 PC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려면 저희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준 수요일장에 두 그쵸.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 종목도 이 시장을 잘 즐길 수 있는지 즐겨도 되는 건지 한번 그쵸.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 상담 2시간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9시 4분인데요. 약간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뭐가 미국의 나왔어요? 선물 시장이 또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기대치를 좀 가져가면서 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슈 팔로우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오프닝에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가고 또 올해 2차 전지까지 같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슬라슬라 테슬라, 이 반전 매력의 2차 전지가 활짝 피어나는 맞아요.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쪽에 좀 투심이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주가는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저가 전기차인 모델 2에 대한 개발 소식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소식까지 좀 나오면서 이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들을 시장에서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흐름들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섹터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다 갖고 계실 거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맞아요. 또 이럴 때 또 객관적인 생각을 또 해봐야 좋은 거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더라도 기분 좋게 최대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번 2차 전지의 오늘의 반등세 일시적입니까? 추세적입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네. 네.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일시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고 갑니다. 자,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부터 일시적이다. 어쨌든 뭐 멀리 보면 괜찮지만 당장은 일시적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매크로 수급을 같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졌었던 게 2차 전지였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사실 올라간 것을 뱉어낸 수준이지 빠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약간의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그러한 상승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감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는데 이익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는구나. 사실 지금 현재 전기차 업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수요가 부진한 게 비싸서 못 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조금 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아디한테 좀 밀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가 전기차는 필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다.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번에 모델2 출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모델2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 저가 전기차에 대한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포르쉐 또 타이칸 있잖아요. 아, BMW 말고 이제 포르쉐로 갑니까, 이제? 아니, 그 포르쉐 배경화면 바꾼 거 아니에요, 타이칸을 배경화면? 구경을 했다라는 구경을 거죠. 했다. 구경을 했는데 이번에 슬프네요. 또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데 평소에는 원래는 이제 이전 모델은 300km에서 400km 정도.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한 600km에서 700km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기술력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확실하게 거리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또 우리가 완충 시에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었고 올라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에도 당연하게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동시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또 미증시에서 간밤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와줬었습니다.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계속해서 화랑인 가운데 약간은 이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하면서 미증시도 좋았던 거고 결국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만든다고 했으니까 완전하게 이제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드나?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약간의 이제 이 저가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오늘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이제 또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약 한 30만 원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이 저항선이 상당히 몰려 있는 구간인데, 저항선을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30만 원대 구간에 상당히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항상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가 줘야지 결국에는 찐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들어온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전만큼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수급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도를 해줬지만 완전하게 찐상승을 갈 만한 그러한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초보 투자자면 지금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시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게 나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의 스타일에 않지만. 따라서 다를 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이 저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타이밍에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로 들어 보면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든 혹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든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구간은 3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구간이구나,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박스권 매매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0만 원 초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더 못 가면은 정리를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유연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 나가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게. 문제는 이제
좀 높은 단가에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비중이 큰데 여기에서 저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한 번에 비중 확 실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안 된다는 라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아직까지는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PCE 지표 발표되죠.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도 있죠. 네. 그다음에 또 고용 지표 발표도 있죠. 요게 다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보자고 화장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이 적응하는 구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좀 매물이 들어가는 구간이 좀 보여줘야 된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이고 특히나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반등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2차 전지 이야기 나온 하나만 김에 더, 그럼 예.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일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를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 내일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또 못 맞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정지됐으니까 오히려 시장 하락하면서 정지됐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거래돼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분위기 타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를 또 만끽을 못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액면 분할이 풀리고 나서 약간의 이제 이 조금 더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중요한 건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물량을 더 삼켜주는 모습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풀린다, 정지가 풀린다라고 해서 무언가 엄청나게 또 그냥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급등이 나온다. 요거는 결국에는 좀 상황을 보고서 가야 된다라는 점.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분명하게 2차전지 상승에 몫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정들에 대해서 혹시나 안 좋게 나오면 결국에는 또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정지 풀렸으니까 바로 추가 매수 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버리셨다가는 일전의 그림과 결국에는 또 비슷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항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바닥을 잡나 정말로 찐 상승이 나오나를 올해 내내 기대를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림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난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확실하게 좀 업황이 회복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강력한 수급들, 확실하게 좀 앞선 매물대를 좀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들이 나와줄 때 지금 이 좀 높은 단가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 타이밍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가 좀 빨리 와서 좀 답답함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우선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보고 계속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거든요. 기준을 잡죠. 그래서 2020년도 사실 초보자 테슬라랑 이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적인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미 테슬라도 21년도 414도 고점에서 작년부터 올라왔을 때 300달러 내외까지 보고 295고 지금 조정 중이고 그러면 이제는 전기차로 시세는 다 끝났다. 그러면 자꾸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면 다시 시세가 414달러 고점을 뚫고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그것은 시세는 끝난 상태다.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414달러로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뭘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모멘텀 지금 생각하기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라 요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박스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좀 기분 좋게 얘기해 준 거지 실제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내년 뭐 택시가 25년 나온 것도 초에 아니고. 네. 뭐 이제 지금 39,000달러 모델 3가 제일 싼 건데 이제 25,000달러짜리를 이제 뭐 낸다 그러는데 그걸 만들려면 그러면 지금 같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뭐 연간 뭐 300만 대 한다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증설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새로운 뭐 멕시코 공장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공장에서 한다는 것은 기존 공장에서 생산해봤자 비용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뭐 부품을 넣을 것도 안 넣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가격이 확 싸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 30-40%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로는 저는 신차 같은 경우에 이 대중화 저가의 35,000달러, 25,000달러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한 35,000만 원, 3,500만 내야 되는 이 정도로는 가격 가지고 자꾸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가격 경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업체를. BYD를 이길 수도 없고요. 네. 중국 업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을 해서 얘들이 잘 팔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 회사는 가격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급차. 비싸잖아, 자동차가. 네, 고급차. 네. 형, 우리나라도 그냥 3, 4천만 자동차가 6천만 원 정도 줘야 비슷한 건데요. 비싸요, 그러면 테슬라.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가 정책을 가든지 아니면 고가 정책하면 그만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자율주행 기술 이것도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를 여는 정도, 대중화,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테슬라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테슬라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율주행차 역할을 해야 되죠. 로봇택시를 하는데, 그럼 로봇택시 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요. 왜냐면 우버도 있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실적이 좋아져서 갈 거라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매출 성장률이 21년도 53%, 22년도 81%, 아니다, 50%, 70% 성장하고 50%, 그 다음에 작년에는 18%, 올해는 7% 이하로 성장합니다. 점점 주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15% 내는데, 성장주가 매출 성장 20% 이하일 때는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성장하려면 자율주행차 솔루션 엄청 팔아서 돼야 되고 아니면 옵티머스 나와가지고 옵티머스 한 대가 자동차 2대 파는 것보다 옵티머스 3대 파는 게 마진이 똑같아요. 네. 그럼 옵티머스 생산해가지고 옵티머스 자동차가 지금 이 180만 생산되니까 옵티머스를 100만 대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성장하죠. 그전에는 주가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의 생존 전략을 짜주시는 네, 전문가님이. 지금 제가 이제 과거에 버스가 봐야 16년도 한다. 뭐 전기차 제가 뭐 10년도 전기차만 했으니까 그러면 16도 17년도 테슬라에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그러면 그때는 뭐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대중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테슬라만 보면 된다.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면 전기차 대중화 온다. 왜냐하면 자동차 OEM 업체가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19년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3분기에. 그때부터 테슬라가 급등했잖아요. 원래 분할 전에 300달러에서 176 갔다가 쭉 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듯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적도 아직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내년에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멕시코 공장 생산이 또 늦어질 거고요. 이미 머스크는 이미 초심을 잃었습니다. 초심 잃은 그 오너의 회사는 주가가 상당 시간 못 갑니다. 네. 카카오 못 가잖아요. 네. 맨날 셀트론 그래서 또 못 갔죠? 그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다 초심 잃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머스크도 잃었습니다. 이미 선도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7년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전체 2차 전지는 지금 실적 대비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20% 이상을 성장 못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성장할 때는 주가는 빠지고 나서 끊임없이 행보를 하든지 못 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너무 계속 오늘 오르니까 이제 10%도 오르고 9% 오르면 이제 다시 작년 같은 시세가 날 거라고 착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입니다로 마무리를 굉장히 맵게. 여전히 매우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럼 에코프로가 또 대표적으로 또 5분의 1 냉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에코프로가 51만 7천 원의 종가였었는데 10만 원 초반에서 좀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50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오잖아. 12만 얼마로 네. 그 정도 기준가 대로 되는데. 가죠. 예.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한다고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주식이 수량이 5배 늘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난 만주를 갖고 있다가 5만 주 5만 됐어요. 주가 된 거죠. 그냥 만주 가지고 1,000주 매매하다가 이제 만주 1,000주, 5,000주 매매해야 되잖아요. 좀 더 많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러면 거래량은 좀 증가되겠죠. 네. 거래량 증가되면 막 시세가 이제 성장을 할 때, 시세가 폭발하고 갈 때는 막 너무나 사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거래량 증가되고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들 부정적인 비관주에 빠져 있을 때는 거래량 증가되면 조금 뭘 계속 조금 만주 팔던 거는 5만 주 팔아봐요. 계속 거래한 사람 적은데 이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하면 그 주식은 끝난 거, 이미 끝난 주식을 아무리 액면 분할하고 뭘 해도 주식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가 18년대 하고 못 갔잖아요. 5만 원 액면으로 250만 원 안 사다가 5만 원 되니까 사람들 다 전 국민이 사가지고 고생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겨우 회복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준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카카오. 너무 매워. 카카오 80만 원 가다가 네, 천천히 분할하니까 네. 끝없이 빠져서 지금도 4, 5만 원이에요. 액면 분할 더 빠졌잖아요. 왜 사람들 물려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본전을 따고 계속 팔잖아요. 만주 갖고 왔다 5만주 되면 그 중에 나 조금이라도 팔면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매물대가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고 간 주식이 시세가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대 와야 되니까 10만 원대로 시작하면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5만 원대, 6만 원으로 다시 온다. 또 카카오 가격처럼 오래 올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지 마라. 단기 매매는 다른 게 가서 하시고 네. 장기 투자는 뭐 아예 생각도 마시고 뭐 1, 20% 보고 하려면 뭐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꼭 여쭤봐야겠어요. 그럼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2년 기다리면 다 회복됩니다. 2년이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 테슬라도 내년 실적 개선이 안 되고요. 내년까지는 20%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배터리도 하고 전기 자동차가 다시 하려면 금리도 내려가야 되지만 자동차도 그렇지만 배터리도 그럼 잘 팔려야 되는 전기차. 그럼 26년도 결국은 쏟아져 배터리도 쏟아 전기차 쏟아 나오기 때문에 영업 사원이 결국 팔기 때문에 그때는 실적이 좋아져요. 그럼 26년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선행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간다. 네. 그럼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가니까 만약에 뭐 에코프로 비입니다. 그러면 50만 원대 물렸다면 반타작인데요. 네. 50만 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회복은 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폭락할 때마다 이제 장기 투자자는 관심을 갖고 사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자들은 안 된다.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혼난 느낌인데 지금. 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 무서운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오늘 이슈 팔로우는 이제 테슬라가 오늘 반짝하면서 움직여줬었는데 그 반짝은 여전히 아직은 반짝인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지금 이시적이고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일 또 재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최병우 전문가님은 이제 더 이걸 맵게 얘기하셨어요. 박스권이 좀 지속되면서 분위기도 좋아야 이런 액면 분할이 가는 건데 아직 현실은 글쎄다. 영광은 아직은이라고 하시고 특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한 2년 정도 좀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처음 뵙는 분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윤대위님께서 군인이신가 봐요. 자, 코롱 플라스틱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을 7,800원에 30%,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7,800원대면은 올해 만약에 사셨다면은 거의 2월 초에 잠깐 급등할 때
따라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이 잔잔하게 계속 사오고는 있지만 외국인은 또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4월 이후로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 갖고 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코오롱 플라스틱 이거 무슨 회사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 뭐 이름 그대로 소재.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화학 소재나 혹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코오롱 EMP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친환경 쪽으로도 간다. 약간 이러한 또 이제 신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신 게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준 상황에서 물량이 살짝 들어가 주니까 요거를 이제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좀 끌어올리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물량 밀어 넣어주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기회비용을 낭비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코오롱 플라스틱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전에 어떠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에코 플라스틱 같은 이러한 종목들과 같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에코 플라스틱이나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왜 상승이 나왔었냐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에코 플라스틱이 조금은 대장이었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약간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혹은 무언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올 만한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슈가 전체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양극재도 그렇고요. 그나마 최근에 뭐 전고체 쪽이 좀 살아 있었는데 전고체 쪽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한 단계 건너서 한 다리 건너가지고 약간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발휘될 만한 게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자체 내에서 확실하게 좀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업황이 조금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명 변경을 하면서 신사업성을 조금 확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많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은 건드리지 마셔라. 확실하게 성장성 키워드 갖고 가는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수익 챙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대금이 3억이 채 안 돼요. 완전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 자체는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7,500원 그 다음에 한 8,000원 정도 이 구간을 또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매물대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제 바닥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즉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를 타거나 혹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매매밖에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외주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 포트 내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잖아요. 1차 목표가는
7,500원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한 7,4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후반대 한 7,800원 정도, 이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저는 웬만하면 이 종목은 수익을 챙겨가기보다는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등시 정리하고 조금 더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쉽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위치는 소외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이고요. 7,400원 1차. 그리고 2차가 이제 사셨던 가격인 7,800원이 되니까요. 이제 목표가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는 시장에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제로의 일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어갈 거고요. DB손해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은 96,800원입니다. 비중 20% 담으셨고요. 매수한 시즌은 좀 됐고 물타기도 하신 가격대라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락에 나온 것들이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드뉴스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저PBR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받으면서 좀 상승세 올라왔었던 그랬어요. 종목인데 맞아요. 예.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음봉을 크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DB손해보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손해보험사들이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 대다수 한 50% 내외 정도를 갖고 있고, 동사든지 외국인 지분이 현재 상태로 보면 47.5%는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꾸준히 사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사놓고 거의 팔진 않은데 기간이 계속 추가적으로 팔아서 지금 약세고 이제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뭐 수혜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또 손해보험사거든요. 특히 DB 손해보험도 이익도 잘 나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배당을 주로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 관련된 게 추가적인 상승을 아직 뭐 5월 달에 뭔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한 호재성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주식 올라온 상태에서 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이제 보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물론 4만 대부터 거의 100%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왔으면 대형주가 이렇게 100% 오면 추가적인 상승하려면 이제 15만 정도 가야 돼.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다 3월 달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익이 주가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익을 돌파해서 가려면 외국인 더 추가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기관이 파란 거 다시 사야 되는데요. 그 정도의 지금 어떤 밸류업 관련된 뭐 강제성이라는 게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그러고요. 이제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좀 띄어야만 기업이 따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94,000원 좀 손해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등할더라도 평균적인 가격을 잘 돌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99,000원 정도 되는데 주봉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이 97,000원, 98,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98,000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손절선입니다. 손해가 나면 이 주식은 한 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가다가 한 10만 원, 20%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손해가 나면 또 오랫동안 기다려 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가는 98,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94,200원이기 때문에 반전할 때 하면 좋은데 반전 못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주식을 살 때. 만 2월 달에 정도에 샀으면 3월 달까지 충분히 팔고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밸류 프로그램 2월 달에 해서 주식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는 이미 올라간 상태에 사면 수익률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시점에 뭐 이슈가 있으면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에도 빨리 진입하면 실질적으로 1월 말견에 2월 초에 들어가면 이거 8만 원대잖아요. 86,000원, 87,000원이니까 높게 사도 그러면 본전은 지킬 수가 있잖아요. 수익을 못 낸다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손절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9만 원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98,00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 PBR 모멘텀 받아서 더 큰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목표가 98,000원 전해드렸고 손절이 더 중요합니다. 9만 원 깨고 내려가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서 비중도 좀 부담스러워요. 차근차근 좀 줄여나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갈 텐데요. 박성길님께서 이 종목은 조금 저는 생소합니다. 컨택. 컨택. 네, 컨택. 네. 찾아보니까 우주항공. 그리고 오늘 또 초소형 군집 위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4시간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성공은 했답니다. 사셨던 가격이 17,800원에 비중은 15%.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근데 시간 외에 추가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군집 위성이 성공을 했으면 이거는 재료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성공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장주가 아니다. 대장주가 아니다. 네, 3등, 4등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소형 군집 위성이 이제 또 발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초소형 군집 위성이 이제 또 우리 한반도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 정밀로 이제 이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용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점이 카이스트하고 세트랙 아이하고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장주가 완전하게 세트랙 아이로 움직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위성을 띄워보내는 이유가 한반도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에 무언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사진을 막 찍어야 되고 그거를 또 이제 지상국이랑 이제 또 이 교신을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고 컨택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군요. 다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선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매출이 아직까지는 100억대도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두 종목이 세트랙 아이하고 네. 인텔리안 테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찌됐든 공동 개발한 게 세트랙 아이니까 대장주로 움직였죠. 그러면은 대장주로 움직인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강력하게 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가장 크게 수급을 또 강하게 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가 오늘 완전하게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AP 위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오늘 121선에 살짝 부딪히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최근에 물량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을 보자면 딱 이런 흐름이었어요. 보게 되면 오늘 관련된 이슈를 받고 수혜를 받아서 상승이 나왔다가 네.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단기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은 35만 주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오늘의 흐름은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초소형 군집 위성에 대한 수혜를 받고 상승이 나왔지만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힘이 충분히 들어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물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제 약간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슈들이 또 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볼만한 거는 AP 위성 그리고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 테크 딱 세 종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컨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찌됐든 수익권으로는 시작을 하실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종목들 같이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대장이 가져야지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세트랙 아이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지금 어찌됐든 매물 구간이 2만 원대 구간입니다. 1차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리고 이 구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물량이 또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수가가 17,800원이시니까 한 18,000원 구간 이탈을 하면은 정리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컨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 긴 윗꼬리를 달았던 것은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안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던 추가 상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요. 미세플라스틱님께서 혼날 것 같은데 라고 네. 하시면서 지금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각오를 하고 진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종목은 명신산업이에요. 매수 타이밍을 지금 질문을 함께 주셨거든요. 이제 테슬라 1차 협력업체인데 바닥을 확인한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갈 때 나중에 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명신산업 역시 또 테슬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바닥을 확인한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매수해서 내년까지 가져가면 수익은 좀 많이 날 것 길게 같습니다. 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차체 부품 하는데 테슬라 이부양도 뭐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괜찮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 2020년도 6만 1,400원에서 지금 14,000원이니까 네. 거의 70% 80% 가까이 빠졌잖아. 그러면 가격 자체로는 많이 빠졌는데 그럼 빠진 자체가 저평가돼 있을 때 그러면 시가총이 이제 8천억 내외니까 영업이 2천억 나오면 4배 정도 되거든요. PER 기준으로도 4-5배 되고 저평가돼 있어요.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 대다수 이렇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계속 빠지고 못 갔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간 게 코리아 FT는 엄청나게 갔습니다. 과거에 우리 4월 달에도 이 시간에 이제, 미리 이슈 좀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요것은, 친환경 관련된, 케니스버그 천연과 관련된 이제 연료 개통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매연 저감되고 해서 또 실적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못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 거고요. 근데 명신산업도 실적이 좀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특별하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고 이게 잘 팔리는 건 물론 이익은 부품제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확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들은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실적 시즌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은 전부터 주식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테슬라도 잘못 나가는데 잘한 주가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 납품업체라고 주식이 올라가면 테슬라가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 잘 안 팔리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 말일 정도에 북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서 내년 양산되면 실적은 좋아지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래도 줄어있고 단순히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서 테슬라 2호 개념제 잠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8% 갔다가 종가로 5% 끝났는데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사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간다. 그러면 주식이 한 20-30% 수익을 볼 수는 있죠. 그러면 그때 길게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는 적은 단계니까 성향에 따라 사고 싶으면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렇죠. 왜 안 혼내세요? 너무 잘. 맵게 좀. 네? 코리아 FT 말고 다른 게 갈 만한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이거 친환경은 좋은데 그게 부족한 거지. 나머지는 같은 비슷한 기술적으로도 월봉 차트도 완전히 장기적으로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쌍바닥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는 거죠. 하락이 마무리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적 좀 뭐 실적 믿고 기다리면 수익은 나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병훈 전문가님은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혼날 각오를 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아이, 참. 의외로 혼나지 않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네. 되었고요. 네. 이제 내년 하지만 단지 이제 시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 한 2만 원대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 딱 지목을 해서 들어온 종목인데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아네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셨다면 사신 이후에 이제 계속 바닥 갔다가 3만 원 깼다가 지금 31,000원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10%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얼마나 올지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이 로봇은 또 LG가 또 뒷배에 있기 때문에 또 전망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보스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들을 보면서 네. 이게 정말 로봇주들이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섹터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3월 중순 정도까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봇주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스타랑 RS 오토메이션 요거 두 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로보스타와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수급이 괜찮으니까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셔라.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네. 저도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 딱 37,000원 구간에서 딱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전 구간에 고점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로보스타가 지금 수급이 워낙에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선 구간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때 당시에 한 수익률이 10% 정도 나왔는데 당연히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거는 못 가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봇주들이 강력하게 좀 밀어줬어야 되는 구간에 밀어주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타줘야 되는데 분위기를 제때 못 타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물량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을 해서 수익권이 나왔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고 향후에 다시 또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완전하게 이슈에 따라서 그때 상승 나오고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로봇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주들은 지금 갖고 계시면 아마 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성장주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뭐 FOMC든 PC든 고용지표든 이슈들 지나가고 무언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면 그럼 또 이제 로봇주들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이슈를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삼성과 LG의 인수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인수에 대한 부분을 6번이나 이야기를 했대요. 올해에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가장 큰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순식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가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살짝의 소외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뚫어줬어야 될 구간에서 못 뚫어준 것이 아직까지는 저는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까지는 물량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나 로보스타 같은 최근에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조정이 물량 없이 빠져나온 종목들은 저는 다시 한번 로봇 이슈가 나오게 되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로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로보 같은 이러한 종목들.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가 확실하게 좀 수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뭐 삼성이나 LG 혹은 뭐 협동 로봇 혹은 뭐 서비스 로봇 등등 해서 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나올 것이냐, 또 그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로봇주들은 그냥 무작정 계속 갖고 가야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확실하게 그 타이밍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해서 그 타이밍이 돌 때에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군이 되어버렸다라는 점, 약간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군들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주기는 했지만 지금 바로 앞에 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구간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 목표가는 37,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도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로보스타 목표가 1차 35,000원, 2차 37,0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주식도 실패, 다이어트도 실패. 슬퍼. 누가 내 얘기하나 싶은 그런 닉네임이었는데요. 아, 저런. 일단은 대한유화 남겨주셨으니까 치킨부터 종목 시키시죠. 진단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수요일만 기다렸어요. 믿고 보는 방송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대한유화. 일단은 지금 수익은 확실히 실패는 하셨어요. 이 종목이. 그렇죠. 왜냐하면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2천 원이거든요. 비중은 10%입니다.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12만 9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 다이어트는 그렇다 쳐도 주식은 좀 성공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라도, 예. 대한유화 어떻게 해요? 네, 저도 다이어트 실패하고 안 좋은데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주식은 네. 뭐 한번 이게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네. 순수화학 이제 순수화학 업체가 대한유화가 중소업체고 중연능 업체고 대형 업체는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그럼 이 두 업체가 순수화학이 결국은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들은 항상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미리 올라가기 시작해서 경기 고점이 되기 전에 이미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 한 15만 원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15만 원대 남짓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네. 요게 화학 업황이 지금 심각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3월 달에 뭐 양해부터 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다시 뭐 성장하는 정책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데 내수 정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도 뭐 소비자 물가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네. 중국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화학 업종을 지금 뭐 저가로 중국은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저가로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화학업 자체가 자체 중국 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까지도 생산되는 거니까 범용 화학 쪽은 순수하게는 범용 쪽이 중국과 경쟁은 되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요것도 과거에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제가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있다. 일본을 따라서. 그래서 작년 이제 모닝 인사이트 계속 그러면서 화학은 이제는 과거의 화학이 아니고 이미 화학은 이제 끝났다.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가게 되면 화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급 가용되면 이제 화학은 중국하고 경쟁이 돼서 범용화학 다 철수를 해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경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없고 우리나라도 같이 20년 또 안 좋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여기서 작년에 이미 여름에서 9월 달이죠 여기 저도 이렇게 해서 위로 갈 거라고 저도 봤는데 이 업황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경기가 중국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 다시 봄에 또 가야 되는 건데 봄 3월에 또 정책이 안 나와서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기간은 전체 여기서 보면 하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마무리가 됐는데 업황이 개선되면 당연히 잘 갈 텐데 마무리되는데 왜 주식이 못 갈까? 파동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요런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래서 갖고 있는 분은 요날 손절시켰습니다. 여기 14만 원대에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폭락했는데요. 네.
여기서 갔어야 돼. 못 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팔아야 결단입니다. 한 5%, 10%는 손절해도 되니까 단기 매매들은.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은데요. 바닥권인데 저는 반등 시에 그냥 13만 7천 원 정도의 22평선에서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목표가 13만 7천 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상신 EDP 볼 예정입니다. 지금 손실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2부에도 계속해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